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지대 119. 2017년 새해에도 또다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7일이었죠.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 현장에서 호텔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건물 붕괴와 함께 매몰됐던 2명의 인부가 구조를 시작한 지 39시간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또 남양주 공사 현장 가스 폭발 사고, 최근에 발생한 연이은 사고 모두 인재로 결론이 났는데요. 네. 이 사고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인재사고, 전형적인 한국형 사고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왜 자꾸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건지 국정공개 119 X파일에서 오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붕괴 사고 후 끔찍한 사고 현장과 매몰된 인부들의 구조 작전까지 생생한 화면으로 담았습니다. 독점 공개 119 X파일 함께 보시죠. 종로구 낙원동. 천지를 흔드는 굉음과 함께 땅이 꺼지면서 1층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포크레인으로 철거 작업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땅이 내려앉으면서 건물과 포크레인, 그리고 인부들이 지하 2, 3층 깊이에 매몰됐습니다. 차디찬 땅속에 묻혀있는 인부들. 기적을 바라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사고 즉시 구조대원들은 구조 작전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고 현장은 추가 붕괴 때문에 위험천만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닥. 불시에 떨어지는 철근 잔해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조대원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물대포를 이용해 철근 잔해부터 제거하기로 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구조 현장. 구조대원들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변이 정리되자 포크레인 인양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포크레인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망가진 포크레인의 모습에서 당시 끔찍했던 사고 현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구조대원들은 본격적으로 매몰된 인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매몰된 인부는 2명. 붕괴 당시 다른 인부들은 병상을 입고 구조됐습니다. 이런 일에 지름길이란 없는 법. 넓은 땅을 모두 뒤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19시간여의 구조작전 끝에 드디어 매몰된 인부 1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숨을 거둔 상태. 유난히 성실했던 청각장애인 남편. 장애 때문에 대피하지 못한 건 아닌지 가족들 가슴엔 피멍이 들었습니다. 수색 작업을 시작한 지 꼬박 39시간째. 마침내 매몰된 인부 1명도 발견했습니다. 끝까지 버티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로한 채 그 또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한순간에 엇갈린 생과 사.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인부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보다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예, 이런 사고 현장은요,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더 큰 피해 없이 구조 작업을 마쳤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대형 안전사고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점인지 오늘도 이금정 소방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7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숙박업소 건물 철거 현장에서 1층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14.5톤의 굴착기가 건물 바닥이 붕괴하면서 지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 건물은 본래 지상 11층, 지하 3층 규모로 작년 10월부터 철거가 시작됐는데요. 네. 1층 철거 작업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한 명은 19시간 만에, 또 한 명은 38시간 만에 구조 작업 끝에 발견을 했지만 모두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네. 건물 바닥에 무너져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무너진 건가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요, 이 해체 현장에서 대형 포크레인이 운행되면서 하중을 가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위층을 철거하면서 콘크리트 블록들이 이제 많이 또 해체됐는데 해체 잔해물들이 네. 많이 또 떨어져 있었고요. 이게 또 바닥에 균열을 이렇게 이제 유발하게 됐고 이런 상태에서 이 포크레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하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나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철거를 할 때도 그냥 막 부시고 또 해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철거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철거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든지 또 이런 하중의 집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조 보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체 작업을 잘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사고 현장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이 서포트라고 해서 잭 서포트라고 해서 이 쇠파이프로 되어 있는 이 지지대들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하는 적정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또 설치 수량 이런 것들이 적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충분히 네. 조치가 안 됐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흙막이 공사라고 해서요. 그 공사 현장 주변에 이 보양을 잘 하고 이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구조 과정에서 흙막이 공사가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진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흙막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뭐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돼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매몰되신 분들이 지하에서 작업 중이어서 대피가 어려웠다라는 걸 들었는데 사실 또 1층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하에서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위에서 공사 중인데 인부들이 지하실에 왜 들어갔는지 이 전문가들도 의아해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관계자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으로 봐서 현장 소장이나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또 인부들의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결국 뭐 이번에도 안전 불감증 또 안전관리 소홀로 이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전형적인 뭐 후진국 사고다, 한국형 사고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이번 사고도 총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 또 하청업체가 작업하다가 파견이나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 또 건물 해체와 같은 사고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많이 나고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 감독이나 허가가 부실했다는 것,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전형적인 한국형 사고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이 건설업에서의 이 도급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건설 현장 여러 가지 공정들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공정이 전문화되어 있는 업체에게 이렇게 맡기는 이런 도급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적인 문제는 이 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책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전가해서 떠넘기는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원청에서 전체적인 현장 안전에 관련된 그런 안전의 책임 이런 네. 것들을 총괄해야 되고 또 네.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요. 이 원청이 대부분 발주를 하는 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을 지기 싫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도급을 주면서 이러한 이제 책임 관계 또 관리에 관련된 책임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전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어떤 식으로 전가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하청업체가 책임을 묻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사고처럼 산재 사고가 나면 현재 법 체계가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직접 공사를 담당한 업체, 대개 하청업체인데요.
하청업체가 1차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청은 관리 책임 일부를 지게 되어 있는데 네. 어디까지나 보조적 위치에 있고 1차적 책임을 하청업체에 묻고 있기에 원청은 사실 책임 면제가 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요?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원청업체는 책임을 피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공사장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안전에 기본적으로 권한과 책임 일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면 그것을 하청시키든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파견하든 관리하든 이런 안전관리가 실행되는데요. 네. 2016년 발생했던 남양주 폭발 사고 등 잇따르는 현장 안전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강화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도급 사업체의 책임뿐만 아니라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이제 강화된 이 법조항을 들여다보면은요, 여전히 1차적 책임은 실제로 이제 하청업체에 두고 있고요. 원청은 보조적 책임만 이렇게 지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공사 현장 전체 안전을 총괄하는 부분들은 원청의 책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네.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원청의 책임을 물리도록 하는 게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철거할 때 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서류로 뭐 간단히 신고를 하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때 구청에 철거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구청의 철거 계획서뿐만 아니라 이건 신고제이고요. 또 노동부의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라 허가와 심사를 받고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의 경우에는요, 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문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는 건데요. 항상 이렇게 문제는 현장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뭐 현장 관리나 다른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게 만드는 절차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항상 사고가 나면 안전의식의 부재 그리고 또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로만은 사실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확실히 원청의 책임을 물어서 이러한 안전 책임을 더욱더 확고하게 다지고요. 현장 감독도 확실히 해 나가는 것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차들이 빽빽이 서 있는 도로 좌회전 차선을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한 남성.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무단 횡단 앞에선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는 걸 보니 크게 다치진 않으셨나 본데요.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지만 무심코 하는 무단 횡단은 생명까지 잃을 수 있으니 앞으로 삼가셔야겠죠. 차 옆을 지나가는 오토바이 아슬아슬해 보이더니 결국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깜빡이도 틀지 않고 우회전하려는 차량도 문제지만 심야에 고개 운전하는 오토바이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합니다. 깜깜한 밤 이럴 때 주행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좌회전 차선에서 서행 중인데요. 그런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 도저히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직진 차량 억울할 수 있겠지만 과실이 30% 정도라고 하니까요. 전방주시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였습니다. 네, 겨울방학을 맞아서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례들과 대처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안전연구소에서는 어린이들이 야외활동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이주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방학하면 저도 뭐 스케이트장이다, 눈썰매장이다 많이 가곤 했거든요. 요즘 어린이들도 겨울방학에 이런 곳 많이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겨울철 축제 현장인데요. 2016년 1년 동안 열린 축제가 693개입니다.
겨울철 축제는 주로 눈, 얼음, 빙어와 관련된 행사가 많고 네. 예, 산과 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중순까지 눈, 얼음, 빙어와 관련된 겨울 축제가 28곳에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 겨울철 축제 현장 하면 뭐니 해도 이 얼음판, 빙판인데요. 그렇죠. 이곳에서 이제 썰매를 타거나 뭐 얼음 축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재밌는 시간 보낼 계획 세우고 계신 뭐 청소년, 어린이 또 뭐 네.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속 추워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춥다가도 가끔 이게 추위가 풀리는 이런 때가 있는데 이런 때 이제 한낮 기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맞아요. 사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얼음판은 또 그만큼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안전사고 예방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얼음 위에서 사실 놀이를 즐기는 거기 때문에 얼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얼음 두께가 10cm 이상 돼야 되고요. 썰매를 타기 위해서는 얼음 두께가 20cm 이상 돼야 됩니다. 네. 사실 얼음 두께는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안전하죠. 몸무게가 가벼운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5cm 두께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얇은 얼음판 위에 올라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무엇보다 겨울 축제 현장에는 어린이는 무조건 꼭 부모님과 보호자 함께 동행하고 겨울 축제 현장으로 정해진 곳에서 활동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때 또 부모님들이 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얼음이 물가, 이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강이나 연못 중심 부분은 충분히 단단하게 얼음이 얼지 않거나 또 얼음이 네. 얇아서 항상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강의 중심보다는 가장자리에서 놀이를 즐기는 게 안전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실수로 아이들이 얼음 구멍에 빠졌다 이럴 땐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예, 어린이라면 혼자 탈출하는 게 사실 힘듭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구조를 기다리셔야 되겠고요. 도움을 청할 수 없다면 탈출을 시도하셔야 되는데요. 얼음이 깨져서 물속에 빠지게 되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얼음 속으로, 얼음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머니 속에 있는 뾰족한 물건, 네. 열쇠나 머리핀 등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열쇠나 머리핀으로도 탈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열쇠나 큰 머리핀 등은 단단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얼음판에 고정할 수 있는 못이나 송곳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 얼음에 열쇠를 고정시킨 뒤 그걸 붙들고 탈출하면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가위 등을 이용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잘 이렇게 빠져나왔다 하더라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 탈출 자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탈출할 때 보통 기어 나오게 되는데 기어 나오는 게 걸어서 나올 때보다는 압력이 분산되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기어 나올 때 얼음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음에서 탈출할 때는 네. 들어온 반대 방향으로 대굴대굴 굴러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들어온 반대 방향으로 대굴대굴 굴러서 탈출하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좀 말로는 쉽지 우리 또 어린이들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엔 또 구조를 기다려야 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나요? 네, 주위에 뭘 붙들고 있을 만한 것이 없더라도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있으면 부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당황하지 않고 다리를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배영 수영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 부력이 생겨서 더 이상 얼음 구멍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뭐 어른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얼음물에 빠져 있다. 또 그럴 땐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예,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섣불리 얼음판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물입니다. 네. 얼음 구멍에 빠진 어린이나 어른이라도 장대나 사다리 혹은 긴 줄 등을 던져서 구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어렵다면 빠르게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가끔 뭐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 이제 같이 부모님까지 사고를 당하게 되는 소식을 좀 종종 듣곤 하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겨울 축제나 야외 활동 시에 어린이들이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겨울철 축제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동상인데요. 동상은 말초기관인 손, 발, 귀 등 외부에 노출된 신체에서 발생하며 해당 손상 부위가 차가워지고 상백해집니다. 또는 저리거나 감각이 저하되고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수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상이 걸리면 빨리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38도에서 42도의 따뜻한 물에 붉은기가 돌아올 때까지 20분에서 40분간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0도씨 내외의 이 추위, 적당한 추위에서는 이 동창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동창 같은 경우에 걸리게 되면 피부 부위가 굉장히 이제 빨개지거나 혹은 또 이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열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네. 하고 또 굉장히 가렵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이런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또 이곳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궤양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동창이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 참고하셔서요.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지대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